67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10대를 위한 총균세 수업. 저자 김정진. 출판일 2023년 8월 1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총균쇠와 함께 역사의 퍼즐을 풀어봐요. 책 소개. 서울대 도서관 대출 도서 1위. 총균쇠가 쉽고 재미있게 한 방에 이해되는 짜릿한 순간을 만난다. 세계 역사의 거대한 퍼즐, 풀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세계사의 흐름과 한반도 문명 발전의 열쇠를 쉽게 이해하는 책. 문명의 발전은 왜 어떤 국가에서 빠르게 다른 국가에서는 느리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았을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균쇠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게 해설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 강자와 패자를 결정지은 결정적 비밀,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 문명사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첫째, 방대한 분량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썼습니다. 둘째, 총균쇠 책의 직접 인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셋째, 네이처 논문 등 최신의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짧은 콘텐츠에 익숙한 지세대 독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읽기 편한 문체와 호흡,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총균쇠의 정수에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구인의 필독서가 된 우리 시대의 고전,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만날 시간입니다. 신나는 지식 탐험, 놀라운 사실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김정진. 출산 전문가. 서원대학교에서 청춘들에게 배우고 가르친다. 대학에서는 융복합학부장, SK하이닉스 청년창업파크 단장 등 1인 다역을 하고 있다. 청춘들과 총균쇠 등의 명저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즐긴다. 전공은 교육학이지만 인류학과 미래학,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에 관심이 많다. 모두 사람의 근원을 파악하는 학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총균쇠는 특별했다. 그 특별한 통찰을 사람들과 쉽게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출판사 리뷰 방대하고 어려운 총균쇠를 하룻밤에 완전 정복. 새롭게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 한반도 문명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해져 대한민국 10대를 위한 맞춤형 해설서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구인의 필독서가 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균쇠. 그러나 방대한 분량의 도서를 완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할 양도 많고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한 10대들의 경우 더욱 그렇죠.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만 하는 책, 읽고 나면 사고의 수준이 달라지는 책 총균쇠를 대한민국 10대 청소년을 위해 재해설한 것입니다. 역사, 지리, 생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원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과 그 이유, 그리고 각 문명이 특별한 발전 궤도를 타게 된 원인을 탐구합니다. 세계를 휘어잡은 유럽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을까요? 어떤 문명은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문명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로 시작해 각 장마다 특정 주제나 지역, 시대에 중점을 둔 내용을 풀어나갑니다. 여기에 더하여 10대를 위한 총균쇠 수업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전의 인용은 최소화하고 총균쇠 발간 이후 새롭게 밝혀진 역사적 사실과 지식들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명 발전을 다루며 황하와 유화, 동아시아에 등장한 두 문명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한국은 중국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해 나갔는지, 그리고 고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방대한 원작을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세계사와 문명의 발전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 10대를 위한 총균쇠 수업과 함께 세계 역사의 거대한 퍼즐을 함께 풀어보세요. 신나는 지식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롤로그. 인류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듯 AI 또한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전 속도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네요. 그야말로 초광속으로 진화하고 있죠. AI 시대 이전의 인간은 수렵채집 농경사회 산업혁명의 순으로 세상을 발전시켜왔어요. 모두 인간이 중심이었고 인간이 통제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인간은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는 2023년에 AI가 살인 로봇 킬러 로봇으로 변할 날이 두렵다. 며 석학 연구원으로 일하던 구글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힌턴 교수조차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특별판에서 2010년 사피엔스를 집필할 때 나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며 현재 AI 혁명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이 혁명은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인류 역사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썼어요. 지금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최소한 인간은 AI가 인간을 아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알려줄 좋은 나침반이 있어야 하죠. 그 나침반이 바로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총은 무기, 균은 세균, 쇠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총균쇠는 세 가지를 인류 진화의 핵심으로 보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인류 문명의 성패와 진보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문명이 어떻게 싹텄는지 알려주고 수렵 채집을 거쳐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국가로 이어지는 비밀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대륙과 국가별로 문명의 속도가 다르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총균쇠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고전의 반열에 올랐어요. 저는 총균쇠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생겼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특별한 통찰력을 널리 알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방대한 양과 요구되는 지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총균쇠를 다 읽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책 내용을 요약한 다이제스트 타입의 콘텐츠들이 있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알려줄 뿐이죠. 총균쇠를 제대로 읽으면 인류의 현재와 과거를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된답니다. 제가 총균쇠를 읽으며 느꼈던 깨달음의 재미를 나의 딸 지유와 아들 찬유를 포함해 또래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있는 서원대학교의 총균쇠 과목을 개설하고 15주 동안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을 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읽고 분석할 수 있었죠. 이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세 가지를 중점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방대한 분량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썼어요. 둘째, 총균쇠 책의 직접 인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셋째, 네이처 논문 등 최신의 연구 성과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짧은 콘텐츠에 익숙한 지세대 독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읽기 편한 문체와 호흡,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했어요.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총균쇠의 정수에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을 읽고 원전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인간의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질문이 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진화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인간과 세상을 관찰하고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의 AI의 지시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 AI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뛰어난 인종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리아 민족의 혈통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등 다른 민족을 학살했죠.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시기 일본도 그랬답니다.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자신들이 통치해서 깨우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20세기까지도 많은 사람이 인종 간 생물학적 차이를 믿었어요. 그러나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에서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밝혀냈습니다. 종교라는 명분의 약탈 전쟁. 당시 피사로 원정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아직도 전해집니다. 우리의 임무는 선한 것으로 하늘과 땅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의 야만스럽고 사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스페인 사람들의 강인한 전투력은 기독교에게 기쁨이고 이교도에게는 공포이다. 대승을 거둔 승리는 세계만방이 경탄할 일이다. 고금을 통틀어 이러한 소수가 많은 적을 평정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100명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그 어느 군주도 하지 못한 광활한 땅을 정복했다. 또한 피사로는 자신들의 정복 임무가 하나님이 허락했고 야만스러운 잉카족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전쟁 논리를 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과 비슷하죠? 피사로의 가장 큰 원정 목적은 땅과 황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문명은 문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앞서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서구 문명 등 문명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문명은 여러분도 흔히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글문과 밝은 명이란 한자가 합쳐진 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글이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글로써 세상을 밝히다라고 해도 좋겠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사회와 문화가 발전한 것이 바로 글자, 즉 문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문명은 문자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문명 전이라거나 선사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면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 시대를 말해요. 문자를 쓰기 시작한 시기와 농경사회가 시작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농산물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법을 통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했어요. 이런 일은 단순히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자를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문명 전의 세상으로 떠나볼 거예요. 글자가 생겨나기 이전 시대로 말이죠. 원시 인류가 탄생한 700만 년 전부터 현재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본격적으로 문명을 만든 약 1만 3천 년까지의 세상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를 쓸 때만 해도 거의 30년 전이네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주류였어요. 책에서도 아프리카에서 700만 년 전에 인골사람 뼈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적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발표된 후 많은 인류사 연구가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고인 유학자들 사이에는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 튜빙겐 대학의 고생물학자 마들렌 베메 박사는 인류 진화의 아주 중요한 과정은 아프리카가 아닌 유라시아에서 일어났다 라고 주장해요. 인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직립보행, 즉 척추를 세우고 두 다리만을 이용해 걷는 것인데 1200만 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걷던 대형 유인원이 유럽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19년에 과학 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는 아프리카보다 500만 년 더 이전의 일이에요. 베메 박사의 연구진이 발굴한 다누비우스 구겐못이란 이름의 이 유인원은 팔로는 나무를 쥐었지만 쭉 편 다리와 SS자로 굽은 척추로 꼿꼿하게 걸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또 2017년에 그리스와 불가리아에서 720만 년 전에 고인류 화석인 그레코피테쿠스 프레이베르기를 발굴했다고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는 중앙아프리카의 차드 지역에서 발견된 700만 년 전의 사람, 사헬란트로푸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수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가 아닌 지중해의 인류의 조상이 살았다는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 어느 날 한반도에서 1천만 년 전의 사람뼈 화석이 발견된다면 한반도를 인류의 기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다른 곳에서 1100만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곳이 인류의 기원이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새로운 발굴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또한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가 특정 지역에서 탄생해서 이동했는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총균쇠에서 말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은 하나의 가설로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고대 인류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문명의 새갈림길, 농경, 유목, 수렵채집, 총무기, 군대, 균세균, 쇠 도구가 발명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량 생산이었습니다. 식량 생산의 시기는 대륙과 민족마다 달랐어요. 식량 생산 도구 또한 농사를 짓는 농경민과 목축을 하는 유목민, 그리고 수렵채집인이 모두 달랐죠. 농경민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도구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얻기 위한 발명품들이 탄생했어요. 특히 농경민들은 추수가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거든요. 추수 때면 곡식을 약탈해가는 유목민과 수렵채집인을 막기 위해 직업 군인도 생겨났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전문 직업인들도 나타났는데 농경사회는 잉여 남는 식량을 이용해 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한편 유목민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가축을 데리고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재빨리 설치할 수 있는 기술과 가축을 효율적으로 키우고 번식하는 노하우를 발전시켰어요. 수렵 채집인들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하기도 했지만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동물 사냥에 가장 주력했어요. 사냥 도구를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완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써야 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다른 도구를 발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축의 다용도, 고기, 무기, 세균. 가축화된 동물은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째, 가축은 고기와 우유를 제공했어요. 고기와 우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키 차이가 큰데요. 예를 들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키는 평균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둘째, 가축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과 낙타예요.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쟁 물자를 나르고 군인을 태우고 적에게 돌진했던 핵심 무기였죠. 셋째, 가축은 병균을 옮겨 인류에게 전염병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감염병이 가축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런 병균은 수많은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축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요즘에는 동물권이나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겹살을 먹을 때는 고맙고 코로나에 걸리면 화가 나니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닐까 싶네요. 현대 수렵 채집인들. 소수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렵 채집인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지리적 환경입니다. 높은 산, 밀림, 사막 등의 자연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 생산자들의 정복을 피할 수 있었죠. 척박한 환경이 주는 뜻밖의 선물이랄까요? 둘째는 기후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처럼 너무 춥거나 아프리카의 적도처럼 너무 더워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왜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가축화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식성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포유류는 가축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기 소를 체중 500kg의 어른 소로 키우려면 옥수수 5만 kg가 듭니다. 아기 사자를 500kg의 어른 사자로 키우려면 소 10마리를 먹이로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를 키울 때보다 사자를 키울 때 옥수수가 10배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에서 나오는 고기와 사자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잠깐 한눈 팔면 소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을 잡아먹죠. 그래서 육식성 포유류는 가축화 후보에서 광속 탈락했습니다. 둘째는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어른으로 자라는데 15년이 걸려요.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먹이를 계속 줘야 하죠.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셋째는 짝짓기 습관 때문입니다. 가축은 울타리에 감금된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야 해요. 그런데 치타의 경우는 장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구애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짝짓기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넷째는 성격이 거칠고 사람을 물거나 죽이는 동물입니다. 하마, 코뿔소, 회색곰, 들소, 얼룩말 등이 대표적이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 하마입니다. 동물원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무는 동물은 얼룩말인데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 사육사들이 크게 다친다고 해요. 다섯째는 반대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가젤과 같은 동물은 울타리에 가둬놓으면 겁을 먹고 머리로 울타리를 계속 쳐받아서 결국 머리가 깨져 죽고 말거든요. 여섯째는 독립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퓨마, 제규어 등의 고양이과 동물은 독립생활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가둬놓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소, 말, 돼지, 개, 양을 보면 모두 사회성이 발달해 함께 잘 살죠. 무리 생활을 하고 위계서열이 분명한 동물은 사람을 가장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가축화가 쉬운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역작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문명의 충돌에 관해 잠깐 설명할게요. 헌팅턴은 큰 그림에서 보면 세상이 여러 개의 문명으로 나뉘어 있고 이 문명 간에는 종종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헌팅턴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교를 갖는 문화 공동체가 문명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언어와 문자는 문명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문자는 이런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문자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자를 쓰는 공동체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며 영어권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해요. 이런 다양한 문자는 각 문명의 독특함을 나타내고 각 문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문명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인류의 문명은 문자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각 문명은 서로 다른 문자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해요. 다른 문명을 분교시키기 위해 상대 문명이 사용하는 문자를 없애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즉, 문자는 문명의 충돌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하고 가장 중요하게 시행했던 정책이 한국말과 한글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한국인이 한글을 잊으면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는 순식간에 붕괴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민족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거나 소멸해버렸거든요. 어떻게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나? 거대한 힘을 가진 중국 옆에서 한국과 일본은 큰 영향을 받았지만 흡수되지는 않았어요. 중국과는 다른 말과 글을 만들고 독특한 문화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K-팝 등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류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이겨내고 독창적인 문화와 언어를 만들어 생존한 결과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중국과 다른 문화를 만들고 국가를 지켜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리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한반도는 중국과 육지와 바다를 모두 맞대고 있어요.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과 육지를 맞대고 있고 서쪽은 바다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보다 위도가 높고 산이 험난하고 많아서 자연적인 장벽이 되어 주었어요. 서해 바다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 백만 대군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침략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의 거센 탐욕을 바다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특징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로 독자적인 국가와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